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44쪽 하천 유역에 있는 지형 중 하천 중상류에 있는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천을 크게 중상류와 중하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중상류 지역은 산이 많은 곳으로 지형의 경사가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유속은 빠른 편이고 따라서 하천의 침식력이 왕성한 곳이죠. 반드시 침식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장소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경사가 완만한 곳도 군데군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하천 중상류는 지형의 경사가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침식력이 활발한 곳입니다. 자, 하천 중상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지형인 가미곡류 하천과 하안단구, 침식분지, 선상지 이 네 가지가 하천 중상류에 잘 발달하는 지형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가미곡류 하천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떠한 형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하안단구란 지형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떠한 형성 과정으로 만들어졌는가, 현재 토지 이용은 어떠한가, 그 다음 침식분지는 어떤 지형이며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 토지 이용은 어떠한가. 역시나 선상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진행합니다. 먼저 가미곡류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입곡류. 자, 이때 감자는 팔감자예요. 상감청자 알죠? 고려시대 유명한 상감청자는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청자인데, 즉 도자기 표면에 이렇게 항무늬가 되었건 새기고자 하는 무늬를 새겨요. 새긴 다음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 넣어서 거기에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을 상감기법이라고 하죠. 즉 팔감자를 쓰는 거예요. 상감기법의 감자는. 여기서 감자가 팔감자예요. 입자는 들어갈 입자, 즉 파 들어가는 이란 뜻이에요. 자, 가미곡류는 파 들어가는 곡류, 굽이쳐 흐른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하천은 굽이쳐 흐르는데 계속 아래로 파 들어가며 굽이쳐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침식을 할 때 뭔가 깎는 거 침식이라 그렇잖아요. 침식을 할 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아래로 파고든다 해서 아래 방향, 하방 침식이다 라고 하고, 옆을 치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깎아내는 것을 측방 침식이라고 해요. 자, 곡류하천은 굽이치기 때문에, 자, 굽이치는 하천. 강은 흐르다 보면 이렇게 흐르려는 힘이 있고, 그 흐르려는 힘이 이쪽 부분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부분은 압력을 받게 되니까 깎일 수밖에 없겠죠? 반면 여기서 깎아가지고 운반문제 치다가 얘가 버티면 깎아 나가다가도 결국은 유로가 바뀌겠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다시 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운반해 갖고 온 것 중에 여기는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하천은 이렇게 곡류하천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쪽은 결국은 깎여서 이렇게 패이게 되고, 이쪽은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쌓이게 되면서 이렇게 흰색이었던 강의 형태가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하천에 침식을 당하게 되니까 이만큼 깎이게 되고, 이쪽은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땅이 확대되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곡류하는 강은요, 옆을 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모든 곡류하천은 옆을 치는 힘, 즉 측방 침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가미곡류하천은 감입, 즉 파 들어가니까 하방 침식도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가미곡류하천은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미곡류와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곡류하천이에요. 이건 하천 중하류 지역에 나타난 지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언급될 내용이지만 여기서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유곡류하천은
부비쳐 흐르긴 하는데 자유롭다. 그 말은 평야지대를 흐른다. 주변의 경사가 완만해서 주변이 평평한 곳을 따라 강이 부비쳐 흐르고 있어요. 따라서 강이 부비쳐 흐를 때 옆을 쳤을 때 이걸 방어하는 힘이 약하겠죠. 주변이 평평하니까. 따라서 치는 힘이 이렇게 조금만 강해져도 금방 이렇게 흘렀던 강도 그 다음에 툭 터지면서 저리 가버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강의 유로가 상당히 자유롭게 변할 수도 있어요. 옆을 치는 힘에 따라서 주변이 평평하니까. 이렇게 평야지대에 흐르는 자유공야천은 온리 옆을 치는 힘, 즉 측방침식 말고는 거의 없어요. 밑을 파고들진 않아요. 유속이 안 빠르니까. 그래서 자유공야천은 공유의 특성상 측방침식이 활발하고 하방침식은 거의 없으며 주변이 평평하니까 상대적으로 측방침식이 훨씬 더 활발하게 느껴지죠. 이거랑 비교해서 감입공유를 말하다 보니까 감입공유는 측방침식이 더 활발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입공유는 하방침식이 우세한 하천이다 해서 하방에다가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어요. 근데 측방침식도 있어요. 공유는 무조건 측방침식이 존재하니까.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감입공유 하천은 하방침식이 활발한 하천이다. 그래서 이름도 감입, 즉 파 들어가는 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감입공유 하천은 하방침식 우세한 하천입니다. 밑으로 파고듭니다. 왜 밑으로 파고들어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죠. 왜 유속이 빠르게 되었을까요? 그건 땅이 융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공유하는 하천은 을의 평야지대를 흐르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에 공유하천이 있고 그 공유하천은 막 밑으로 파고드는 감입공유하천이야. 그건 평야지대에 흐르는 자유공유하천이 땅이 융기함에 따라 유속이 빠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감입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유한 하천이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의 산지를 막 깎아서 경사 급한 골짜기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공유하천이 되어버리는 거. 밑으로 막 파고 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깊은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공유하천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감입 공유하천. 우리나라가 동쪽이 많이 융기하고 서쪽이 조금 융기한 융기운동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쪽에 융기량이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의 감입 공유가 활발히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융기량이 많았던 동쪽 부분, 현재 강의 상류 부분이겠죠? 그래서 강의 중상류 부분에 감입 공유 하천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감입공유 하천과 짝꿍이 바로 하안당구예요. 자, 감입공유 짝꿍은 하안당구. 그리고 하류에서 나타나는 자유공유 하천의 짝꿍은 범나무.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세트로 돼 있거든요. 함께 같이 다녀요. 자, 감입공유 하천 옆에는 하안당구가 있어요. 자유공유 옆에는 범나무니 있지. 강이 범람에서 만들어진 평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강이 잘 범람한다는 뜻이지 평야니까. 자, 그거 말고 하안당구는 하안, 강가란 뜻이지. 바닷가는 뭐라 그래요? 해안. 강가는 하안. 알겠죠? 자, 하안당구. 강가에 있는 계단 형태의 언덕이란 뜻이지. 강가에 있는 계단 형태의 지형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이 하안당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그림 다시 보시면요. 하얀색의 유로를 따라 흘렀던 강이 시간이 지나면서 옆을 치는 측방침식으로 유로가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감입공유니까 유로만 바뀐 게 아니라 하얀색에 비해서 분홍색은 하방침식까지 진행돼서 더 깊게 쑥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굽이 치면서 옆으로 가면서 밑으로 파고들고 또 옆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서 밑으로 또 파고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쪽 퇴적되는 사면에서는요. 과거 강바닥이었다가 강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노출되고 그리고 역시나 밑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강바닥이었다가 강이 옆으로 가면서 노출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 이쪽 부분에 이 안쪽 부분 퇴적되는 부분에 과거 강바닥이었던 곳의 흔적이 이게 계단 형태로 남게 돼요.
이런 지형을 하안단구라고 합니다. 이 하안단구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과거에는 강이었지만 강의 유로가 변경되면서 밑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이 강은 다시 막 밑을 파고들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강은 또 다시 옆을 치는 힘이 또 옆으로 진행되면서 강은 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처음에 1번 있던 곳만 육지였다가 2번 있던 곳은 강이었지만 유로가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육지가 되고 3번이었던 곳은 유로가 분홍색이었을 때는 강이었지만 유로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육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먼저 육지였던 곳 1번,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된 2번,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된 3번이 이렇게 계단 형태로 차근차근 낮아지면서 강 옆에 존재하게 돼요. 이런 걸 하안단구라 그래요. 자, 하안단구는 과거 강이 있던 곳으로 강에 의해 퇴적되어 있는 돌멩이들이 있는데 이 물에 의해서 계속 씻기다 보니까 이 돌들은 되게 좀 둥글둥글한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쪽 안쪽 지역은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강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쁘게 쓰다듬어지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안단구는 둥근 자갈이 있어. 자, 여러분 둥근 자갈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하안단구에는 둥근 자갈이 퇴적되어 있다. 내가 어딘가를 갔어. 산이에요. 산에 어딘가를 갔는데 내가 있는 현재 이 땅은 강보다 한참 위쪽이야. 강은 저 아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땅에 흙을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막 둥근 자갈들 있죠. 뭐 짱돌, 둥근 자갈들이 막 밭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여기에 둥근 자갈이 있네. 그 말은 이곳에 과거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증거인데 지금 현재 강은 저기 있잖아. 땅이 솟은 거야? 물이 꺼진 거야?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겠지. 그러면 지리쌤이 짠 하고 나타나서 땅이 솟아서 물이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낮아진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둥근 자갈이 있던 곳은 둥근 자갈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과거 이곳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하안단구는 강 옆에 계단 형태의 지형으로 과거에 강이 흐르고 있을 때 퇴적되었던 둥근 자갈을 볼 수 있어요. 하안단구는 과거 물이 흘렀던 곳이죠. 그래서 하안단구란 지형은 과거 강바닥이었거나 과거 어떤 범람원의 일부예요. 강에 의해서 이렇게 강이 범람하면서 퇴적시키기도 했었던. 그래서 하안단구는 그런 곳이다. 가미국리랑 세트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선상지에 대해서 할게요. 지금 가미국류하고 하안단구는 세트로 해서 한꺼번에 해버렸죠. 자, 이제 선상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선상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선상지의 선자는 부채 선자예요. 자, 지리는 주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자가 나오면 거의 모양 상자를 뜻해요. 자, 선상, 부채 모양, 주상, 기둥 모양, 이렇겠죠. 종상, 종 모양, 순상, 방패 모양. 순자가 방패의 순이거든요. 혹시 모순이란 말 들었어요? 창과 방패, 이게 모순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상자는 모양 상자인데요. 이 시간에 할 것은 그 선상지, 부채 선자. 뭐 손오공에서 파초선 들어봤죠? 막 큰 부채. 자,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자, 부채 모양의 땅. 자, 선생님 부채를 그려볼까요? 자, 부채 그렸습니다. 자, 이 모양의 땅이 선상지인데요. 이런 부채 모양의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부채 모양의 땅 선상지. 얘는 퇴적 지형이에요. 자, 강이 흙과 모래 등을 운반하다가
강이 흐르다가 무언가를 퇴적시킨다. 그러면 유속이 느려졌다는 뜻이겠죠. 자, 보세요. 하천 퇴적지역. 하천이 무언가를 퇴적시켰다. 그럼 하천 퇴적지역이 나타나는 곳은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는 곳. 자. 그곳에서 하천 퇴적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산지 사이에 흐르는 골짜기는 유속이 되게 빠를 거니까 퇴적지형이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골짜기 바로 아래에 평야가 나타난다면 빠르게 흐르던 하천은 느닷없는 평야 때문에 속도가 뚝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곳에 지금까지 운반하고 있던 것을 대규모를 다다다닥 퇴적을 시키게 돼요. 이렇게 하천 중상류에서도 골짜기 아래,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 있죠. 골짜기 바로 아래. 여기에 갑작스럽게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골짜기 입구를 또 지리에서는 짧게 곡구라고 부릅니다. 곡구에 퇴적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선상지예요. 지금 하천 중상류 지역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하천의 하류 지역, 진짜 바다와 가까운 곳. 자, 하천 하류 지역에서는 혹은 중하류라고 할게요. 중하류 지역은 원래 이렇게 평평하니까 정말 유속이 많이 느려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필 막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진짜 많이 온 경우에는요, 하류 지역 근처까지도 강이 막 콸콸콸콸 꽤 유속이 빠르게 흐르면서 많은 흙과 모래를 운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 주변이 평평하다 보니 범람을 하게 돼. 그러면서 아주 넓은 평야에 걸쳐서 운반했던 것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퇴적을 시키게 돼요. 이렇게 중하류 지역 평야지대에 유속이 이렇게 범람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운반하던 걸 집중적으로 퇴적을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예 바다와 만나는 곳,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를 하구라고 해요. 하구에서는 강이 이제 끝까지 이제 천천히라도 흘러서 이렇게 딱 바다까지 왔는데, 그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바다와 아예 만나면서 결국은 바다의 힘과 강의 힘이 딱 맞부딪혀서 움직임이 거의 0이 되다시피 하면서요.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운반되고 있던 것을 바로 그 바다와 만나는 입구에 마지막으로 쌓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강의 입구에 만들어진 섬 형태의 퇴적 지형인데요. 자를 삼각주라고 해요. 자, 하천 퇴적 지형은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는 지점들에 퇴적되는데, 상류에서부터 하구까지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이렇게 나옵니다.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당연히 선상지가 유속이 느려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속이 좀 더 빠르고, 범람원 그 다음에 삼각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유속이 점점 대체로 느려지면서 처음에 골짜기에서는 막 바위돌까지 이렇게 쿵쿵쿵 하면서 유속이 빠르니까 운반됐다가도 선상지에서는 무거운 것은 다 퇴적되고, 그러고 나서 가벼운 모래나 진흙류만 강에 이제 나머지 또 흘러서 범람원에 얘네들이 퇴적되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가벼운 애들이 또 그나마 물에 둥둥둥 떠가지고 마지막에 삼각주에서 퇴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그 퇴적되는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게 돼. 유속이 느려지게 되면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작은 것밖에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퇴적될 수 있는 것도 주로 작은 거겠죠. 그래서 하천의 퇴적 지형은 이렇게 상류에서 주로 좀 더 굵은 애들, 하류로 갈수록 좀 더 미세한 애들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급이 뚜렷하다, 이렇게 크기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좀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천 퇴적 지형의 특징이에요. 크기에 따라, 장소에 따라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선상지를 보면요. 선상지는 이렇게 급한 골짜기가 있어요.
경사급한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어. 그런데 골짜기 아래가 느닷없는 평야가 이렇게 펼쳐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호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바닥에다 뿌렸을 때 갑자기 물이 이렇게 확 퍼지면서 호수 안에 비해서 물이 흐르는 속도가 딱 느려지겠죠. 이런 것처럼 좁은 골짜기로 이렇게 흘러내리던 물, 그러면서 자갈들도 사사사사 운반되고 돌들마저도 운반되고 있던 이곳에서 느닷없는 평야를 만나게 되면 이 물을 이렇게 쫙 퍼지면서 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퇴적지형이 이렇게 형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부채 형태의 이런 퇴적지형이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 골짜기가 끝나는 이 평야와 만나는 이곳, 여기에 퇴적을 시키게 돼요. 자, 이곳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퇴적되는 장소, 골짜기의 입구. 즉, 복구에 퇴적된 지형으로 골짜기와 평야가 경사 이렇게 급하게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확 퍼지면서 부채 형태의 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곳이다 해서 경사급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곡구에 퇴적된다, 경사급변점에 퇴적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골짜기에서 올 때는 되게 빠르게 흐르다가 속도가 갑자기 뚝 늦어지게 되면 가장 무거운 자갈들은 이 골짜기 입구에 집중적으로 퇴적되게 되고, 이에 비해서 좀 더 작고 가벼운 모래들은 조금 더 멀리까지 사사사사사 운반되면서 이쪽에 퇴적이 되다 보니까 골짜기 입구는 주로 자갈들, 중앙은 주로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모래나 흙들이 퇴적되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굵기가 이렇게 딱딱딱 달라지는데 선상지를 크게 세 토막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맨 위를 선상지의 꼭대기, 정수리, 선정, 가운데를 중앙, 선앙, 맨 아래를 끝 단자를 써서 선단. 네 옷에 단이 터졌어, 치맛단 터졌어 라고 하잖아요. 단이요, 끝이란 뜻이에요. 선단, 끝 단자, 선상지의 끝이란 뜻이지. 그렇게 해서 선상지는 크게 선정, 선앙, 선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정은 주로 자갈로 구성되어 있고 선앙은 자갈과 모래가 섞여져 있고 선단은 모래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의 마지막 침식 분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침식 분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분지라는 지형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라고 했어요. 자, 이 분지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어. 지형의 형태가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이면 이름을 다 분지라고 할 거니까 이런 지형은 뭐 다양한 원인에 따라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대표적인 게 화산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화산이 이렇게 딱 폭발하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화구 벽에 해당하는 산이 만들어지고 가운데 이렇게 분화구에 해당하는 평평하고 낮은 땅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곳에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처럼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되기도 해. 백두산 천지라든가 한라산의 백록담처럼. 그러긴 하지만 주변 암석의 특성에 따라서는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일반 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제주도에서 성산 일출봉 올라가 봤어요? 성산 일출봉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막 경사급한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딱 보게 되면 거의 뭐 월드컵 경기장처럼요. 주변 관중석처럼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운동장처럼 이렇게 쭉 낮아진 땅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가 가운데 펼쳐져 있죠. 화산 폭발 과정에서. 울릉도의 가장 넓은 평야인 나리 분지도요, 이 분화구거든요. 분화구 주변 분화구 벽이 산을 형성하고 있고 가운데 분화구가 산에 둘러싸인 평야 형태야. 그런 경우에 이 분지는 칼데라 분지라고 불러요. 혹은 쬐끔하면 화구 분지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화산 폭발 과정에서 분지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침식 분지예요. 즉 침식 과정에서 나오게 된 분지란 뜻이지. 자, 침식 분지는 암석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차별 침식.
차별이라는 거. 차별 침식이라는 건 단단한 암석과 약한 암석 간의 침식 속도의 차이가 있다. 이게 차별 침식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암석은 침식이 진행되더라도 버티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쬐끔밖에 침식되지 않고, 약한 암석은 약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도 훨씬 더 많이 침식되게 되지. 그러다 보면 강한 암석은 산이 돼 있고 약한 암석은 낮아져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강한 암석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약한 암석이 가운데 있게 되면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 침식 분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한 암석은 변성암이고요. 약한 암석, 침식이 약한 암석은 주로 화강암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일 많은 암석이 변성암과 화강암이다 보니까 이 둘의 세트로 많은 지형이 나오게 돼요. 자, 침식 분지. 이렇게 됩니다. 자, 변성암. 변성암은 시원생대 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먼저 있었어요. 자, 변성암이 있었는데 중생대 지각변동 과정에서 마그마, 다시 말해 나중에 화강암이 될 마그마가 이렇게 딱 관입을 했어요. 굳으면 화강암이 된다고 했죠. 화강암이 관입을 했어. 여기에 화강암이 관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 변성암이 어떤 압력에 따라서 어딘가 깨진 부분이 나와서 화강암이 관입했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여기 화강암이 관입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단단한 변성암이지만 세월에는 이기지 못해가지고 조금씩 깎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화강암이 노출돼 버린 거야. 화강암은 늘 지하 깊이에 있는 암석인데 침식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강암이 노출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성암과 화강암의 침식 속도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겠죠. 자, 변성암이 요만큼 침식되는 기간 동안 화강암이 요따시만큼 되게 많이 침식되게 돼. 그렇게 돼서 결국 아직 변성암은 조금밖에 침식 안 돼서 아직도 산인데 화강암 지역은 푹 깎여서 이렇게 낮아져 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인 침식 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식 분지는 하천의 침식력이 활발한 곳에서 이 침식 속도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침식 분지가 만들어진 거니까 침식력이 활발한 곳, 즉 하천의 중상류에 잘 발달한 지형이에요. 외워두세요. 자, 침식 분지는 하천의 침식력에 따라 지형의 단단하고 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지형이야. 그래서 침식이 활발한 하천의 중상류에 잘 발달한 지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침식 분지를 딱 보면 결국 침식에 따라서 분지 지형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이 분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평야가 딱 펼쳐진 거야. 그래서 주변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주변 평야지 가운데 있는 평야지대에서 이렇게 합류를 하겠지. 따라서 이 평야지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제 이미 침식 분지라는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오랜 세월의 침식 과정에서 이 평야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찬바람이 다 막아지면서 되게 포근해. 그리고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분지 가운데로 흘러들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 쉽지. 그리고 풍수지리상에도 배산 임수의 명당이라고 하지. 이러니까 되게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침식 분지는 예로부터 막 조선시대 이때부터요. 지방에 꽤 그 중요한 그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풍수지리상 명당이기도 하니까 뭐 그 지역의 관청도 침식 분지 형태가 돼 있는 곳에 관청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침식 분지는 긴 세월 동안 침식 과정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끔 비가 오면 주변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분지 가운데에 딱 합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범람원도 이렇게 그 내부에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퇴적시킨 지형들은 좀 비옥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침식 분지는 대체로 완만한 낮은 지형인데다가 가운데 하천이 흐르고 하천 주변에 소규모 범람원까지 펼쳐져 있다 보니까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깊은 도시들은 침식 분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침식 분지 지형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되게 어려운 내용들 많았어요. 자, 뭐였냐면 가미공류 하천과 그의 짝꿍인 하안강구, 그리고 선상지, 선정, 선왕, 선당, 복류, 용천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침식 분지. 침식 분지는 하천의 차별 침식에 따라 만들어졌다. 암석이 단단하고 약함이 서로 다른, 자, 암석의 차별 침식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바꿀게요. 암석의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다. 단단한 암석은 주로 변성암이고 약한 암석은 주로 화강암이다. 변성암의 대표적인 암석은 편마암이니까 편마암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돼요. 단단한 암석은 편마암이고 약한 암석은 화강암이다. 그래서 주위 산지는 거의 변성암이고 분지 바닥이 화강암이다. 이 화강암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물이 흐르다 보니까 배산 임수의 풍수지리적 명당이기도 했고 실제 자급자족적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 그리고 가운데 흐르는 하천 중에서는 꽤 제법 큰 하천과 멀지 않은 곳에서 합류를 할 경우에 따라서는 침식 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산교통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죠. 이런 경우는 정말 큰 도시로 발달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조선시대 역사 깊은 도시, 지방의 중소규모의 도시는 이 침식 분지라는 지형에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침식 분지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자, 방금 했던 이 모든 지형들은 우리나라 하천의 중상류에 주로 나타난 지형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